이 영상에는 현대문학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과 또 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요즘 책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동안 책 읽기에 집중을 좀 못하던 시기가 있었어서 책을 좀 더 착실히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릴 책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요즘 읽은 책들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책을 몇 권을 좀 읽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께 충분히 감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책은 2권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조진주 작가의 다시 나의 이름은 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고요. 이 책은 바로 얼마 전에 출간된 조진주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집인데요. 작가님은 2017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에 나무에 대하여 라는 단편소설로 당선이 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이 책에는 이 등단작을 포함해서 총 9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가님들의 첫 책을 읽을 때는 그 첫 번째라는 것이 주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저에게도 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서 더 애정을 담아서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9편의 단편들을 쭉 읽으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이야기의 상황적인 설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였어요. 어느 계약직 교사가 학생과 학교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든가, 반려동물로 키우던 고슴도치가 의문의 흉터와 함께 죽은 채로 발견된다든가, 혹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젊은 트로트 가수가 자신의 삶을 직접 들려준다거나, 회사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났는데 과거 학교폭력의 방관자였던 내가 어느새 그 애의 기억 속에서 영웅이 되어버린 이야기 등등, 각 소설마다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하나하나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것들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다채로운 설정과 이야기임에도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또 파열음이 들리는 순간을 담아내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일상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는 순간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교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반 학생인 현지가 자신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다른 교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건데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교직 생활을 하던 주인공은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현지야, 네 말은 틀리지 않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진 내 사정도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자면 나의 이름은 이라는 소설은 연주왕이라는 이름의 젊은 트로트 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통사고로 죽은 주인공이 일종의 유령화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쭉 이야기해주는 소설이에요. 연주왕의 본명은 원래 주화영이었습니다. 어린 화영은 우연한 계기로 소리를 시작했고 명창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학창시절을 보내요. 그러다 어떠한 이유로 그 이름을 버리고 레나라는 이름으로 밴드 활동을 시작하고 이후 다시 연주왕이라는 이름의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나의 일상과 삶이 흔들리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과 지키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건 역시 함께 무너지는 경험이 다수의 작품들에서 드러나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정서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소설은 좀 섬찟한 느낌으로, 또 어떠한 소설은 애틋한 느낌으로, 또 어떠한 소설은 조금은 울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시면서 그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느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 깊이 들어올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쓰여 있어서 어느 상황에든 자신을 좀 더 잘 이입할 수 있게 하거든요. 사실은 리뷰 스크립트를 쓰면서 어떤 작품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언급해볼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소설은 내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 또 이 소설은 결말이 너무 아름다웠고, 이 소설은 여성이 느끼는 불안을 생생히 묘사했고, 이런 식으로 9번째 소설까지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단편소설의 특성상 분량이 제가 소개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이 감정들을 함께 느끼시길 권할게요. 한 가지만 짧게 더 말하자면 맨 마지막에 수록된 소설이자 작가님의 등단작인 나무에 대하여 라는 소설도 너무 좋았거든요. 나무가 한 그루 나오는데 그 나무의 기이한 형태와
또 헝가리의 시골 마을이라는 그 공간적인 배경, 소설의 전체적인 정서가 주는 느낌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소설과 이러한 정서로 이 책의 끝을 맺었다는 게 또 좋았고, 이런 여러 작품이 수록된 소설집을 읽을 때면 어떤 작품은 너무 좋은데 그 외에는 그냥 그저 그래 한두 작품만 좀 기억에 남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자주 있거든요. 이 책은 거의 비슷하게 모든 작품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첫 소설집인 만큼 앞으로 쓰실 작품들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 또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께도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고, 네, 첫 소설집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표지도 인상 깊었는데 이 뒷모습이 이 책에 나오는 화자들의 그런 감정과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표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의 첫 번째 책이자 조진주 작가님의 첫 소설집인 다시 나의 이름은 이 책 소개해드렸고요. 최근에 읽은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도 작가님의 첫 소설집인데요. 바로 이현석 작가의 다른 세계에서도 라는 소설집입니다.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이고요. 2020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다른 세계에서도 라는 작품을 포함해서 총 8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된 작품집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님의 첫 소설집이고 제가 예전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수록된 그 다른 세계에서도를 읽고 이 작가님의 소설집이 나오기를 정말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작년에 다른 세계에서도라는 그 단편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작가님은 혹시 의사 혹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정도로 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윤리적 고민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실제로 알라딘 책 소개를 읽다가 작가님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시라는 소개를 봤어요. 그 소개처럼 이 책에는 의사나 의료 현장에 관한 이야기 혹은 어떤 병이나 증상을 앓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낙태를 둘러싼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표제작 다른 세계에서도도 그렇고 이 책에 제일 처음에 수록된 그들을 정원에 남겨두었다라는 작품도 소설을 쓰는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썼던 혹은 쓰고 있는 소설에 관해서 생각하는 이야기이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북한에서 귀순한 의사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와 그로 인한 우울증,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어느 간호사의 이야기, 교도소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혹은 사건에 관해 조사하는 의학 전문가의 이야기 등등 다수의 작품들이 사회적 문제와 윤리적 고민을 의학적 지식 혹은 의학적 관점 혹은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엮어낸 작품들이에요. 작품 하나하나를 너무나 인상 깊게 읽었고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는 작품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뿐만 아니라 생활동반자법이나 낙태죄 헌법 불합치, 산업재해와 노동안전, 구금시설 내 환경 등등 실제 법과 제도에 연관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의 뒤에 보면 작가님이 각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상하게 되었는지 꼼꼼하게 덧붙이신 내용들이 있어요. 읽다 보면 여러 세미나나 모임에서 한 토론들, 논문, 이런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들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민들, 이러한 것들을 소설 안에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부럽기도 했고 솔직히 그리고 독자로서는 너무나 충만한 이런 표현이 어울릴까?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꽉 차오르는 느낌?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아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이 책은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가장 윤리적으로 올바른 정답을 정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답이 갈리고 또 의문이 드는 지점을 포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진짜 대단하시다. 앞으로도 책이 나오면 고민하지 않고 사서 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 이건 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또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쉽게 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들. 인물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서 그 어떤 지식과 경험과 사유가 배어나오는 소설들이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이 그러했고 이러한 소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가 몰랐던 세계 그리고 제가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소설 안에서나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께 꼭 추천을 하고 싶었던 책. 저는 앞으로도 종종 이 책을 책장에서 꺼내서 다시 읽어볼 것 같거든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관한 거라든지 그러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좋았다는 말로 간단하게 요약해버리는 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진짜 너무 좋았던 책. 그 다음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소개할 작품은 이미 읽은 책과 아직 읽고 있는 책의 그 경계에 있는 건데 시리즈였거든요. 바로 수잔 콜린스 작가의 헝거게임 시리즈입니다. 출판사는 북폴리오이고요. 헝거게임, 캐칭파이어, 모킹제이 이 세 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인데 저는 지금 첫 번째 책인 헝거게임을 다 읽었고 이제 캐칭파이어를 읽기 시작할 차례예요. 전자책으로 읽고 있는 시리즈라 제가 표지를 아마 화면에 어딘가에 띄웠을 텐데 이 헝거게임 시리즈는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 드는 시리즈였어요, 이전에. 영화도 책도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나왔을 당시부터 뭐 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시리즈여서 그런지 혹은 내용이 너무 제 마음을 무겁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왓챠에서 헝거게임 영화 시리즈가 올라와 있길래 그거를 쭉 봤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고 곧바로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알라딘에서 세트로 사둔 전자책 그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사놓고서 이제 몇 년 만에 읽기 시작했어요. 이 시리즈는 일종의 디스토피아이고 또 제가 영화에서 본 거에 따르면은 뒤로 갈수록 전쟁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파넴이라는 독재국가에 캐피톨이라는 수도가 있고 이 캐피톨에게 복종해야 하는 12개의 구역이 있어요. 이 파넴에서는 1년에 한 번 각 구역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각각 한 명씩을 선발을 해서 헝거게임이라는 게임을 개최합니다. 헝거게임에 나가게 되는 아이들을 조공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공인들을 한 경기장 안에 몰아넣고 서로를 막 죽이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단 한 명에게만 상이 주어지고 그 모든 과정, 정말 피 튀기고 잔인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일종의 예능같이 제작해서 관람하는 그런 진짜 잔인한 캐피톨의 권력을 과시하고 각 구역에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처벌이에요. 이제 예전에 어떠한 일도 있었고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캣니스는 12번 구역 출신의 여자아이인데 자신의 동생인 프림이 헝거게임 조공인으로 뽑히자 내가 대신 나가겠다 라고 자원을 합니다. 이렇게 캣니스는 헝거게임에 출전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이러저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세 권의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 계획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시리즈입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먼저 봤잖아요. 헝거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참상과 사건들을 그 시청각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느끼는 경험이 대단했고 제니퍼 로렌스라는 배우가 얼마나 멋있는 배우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또 그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경기장을 넘어서 이 국가 전체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저는 결말까지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소설이 더 많은 디테일을 품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이야기를 아껴둘 것이므로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저는 여러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있어서 그리고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아직 캐칭파이어,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을 좀 본격적으로 읽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미 첫 번째 책을 읽고 신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책도 제가 좋아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좋은 후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시리즈를 지금 읽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지만 제가 착실히 읽어서 영상에서 다시 소개하는 날이 최대한 빨리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책들을 같이 읽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야기할 것이 있는 책을 한 권 또 골라서 소개를 하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켄리우, 왕콴유, 홍지훈, 남유아, 남세호, 후지다이오, 곽재식, 이영인, 윤여경, 이경희 작가의 작품이 실린 7번째 달 7번째 밤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알마이고요. 방금 작가님들의 성함을 쭉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국적의 작가님들이 쓰신 작품들이 수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설화를 재해석한 SF 소설 10편이 담긴 엔솔로지예요. 7월 7서, 견우와 직녀 이야기도 있고 제주도의 설화와 일본의 옛 이야기 등등 다양한 설화를 모티프로 이야기가 쓰였는데
제가 또 이런 작품들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발견하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작품 남았어요. 아시아 설화를 그냥 재해석하고 리텔링했어도 너무나 흥미로웠을 텐데 이거를 SF 소설로 재탄생시킨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우주를 배경으로 헤엄치거나 우주선을 타고 이동하거나 우주인을 만나거나 싸우거나 정말 다양하고 스케일 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설화나 옛 이야기 하면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거나 혹은 드라마, 영화, 소설로 많이 재탄생한 그런 소수의 이야기들을 제외하면 사실 오래되고 먼지가 내려앉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특히 많이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몇 줄의 요약본이나 설명으로만 읽으면 더욱더 그 이야기가 좀 고여있는 듯한 느낌?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고여있으면 그렇게 큰 흥미도 안 가고 그냥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데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처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해석하거나 혹은 새롭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덧붙이고 호기심을 표현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은 그 이야기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져서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그저 옛 이야기로서 그 자리에 고여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석과 이야기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흘러가는 거죠, 또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리텔링한 소설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책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집이고 모든 작품들이 다 좋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그 안에 담긴 어떤 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좀 이해가 어려웠던 작품들도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소설집에 서복이 지나간 우주에서 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와라 라고 명령한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그때 그 명을 받고 떠난 서복에 관한 이야기와 제주의 바다에서 잠수를 하는 해녀에서 모티프를 가져와서 그거를 우주 배경으로 정말 스케일 크게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읽는 재미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이 책을 읽는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 SF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그렇고 저처럼 설화나 옛 이야기 리텔링하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스케일 크고 재미있는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 흥미롭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 남은 2편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2편도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소셜 무당지수, 홍진국 대별상전? 정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 감도 안 오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도 이제 표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너무너무 멋있는 표지예요. 알라딘 홈페이지에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이제 표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 켄 리우라는 작가 이름과 함께 또 아시아 설화 SF 뭐 이런 식으로 소개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표지가 멋있죠? 진짜 멋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 책 요즘 읽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산 책들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읽으면서나 혹은 읽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옛 이야기 리텔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 아이고야 크기도 하죠. 두께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림형제의 그림형제 민담집을 샀습니다. 출판사는 현암사이고요. 이 책은 책 소개를 보니까 그림동화 초판 출간 20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한국어 완역판이라고 해요. 최종 판본에 실리지 않은 이야기까지 국내 초역으로 모두 소개했고 박은지 작가님이 그리신 일러스트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이 책이 노다지로 보여요. 농담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라푼젤이나 헨젤과 그레텔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 이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사실 그 이야기는 정말 일부에 불과하고요. 일부에 불과하겠죠. 두께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안다는 그 이야기들도 원전으로 읽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물론 옛날에 유럽에서 민담이 채집되고 또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 여러 이야기가 삭제되고 추가되고 변형되고 그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그냥 내용만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텍스트를 읽어보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농담으로 노다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이 안에 이제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저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감이라는 게 대단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분위기랄까? 혹은 그런 전체적인 설정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아까 리텔링 하는 소설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그냥 이거를 읽어보는 경험 자체가
어떤 저의 그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줄 그런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이 책을 사게 됐어요. 이야기도 많이 궁금하고. 근데 보시다시피 크기도 크고 또 두껍고 가격도 좀 많이 나가서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큰맘 먹고 샀습니다. 네. 아, 이거 하나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해요, 아마. 문제는 책장에 이렇게 크고 두꺼운 책을 꽂을 공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파 위에 그냥 이렇게 올려두고 있거든요. 자리는 제가 하루빨리 찾아서 네, 좋은 자리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샀고요. 그리고 또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정유정 작가의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이 책은 정유정 작가님의 신작 소설이라서 샀어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나 동기부여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믿고 읽는 정유정 작가님의 작품이니까 네, 그래서 작가님의 그 신간 알림이 왔을 때 사겠습니다 하고서 샀고요. 책 소개를 대충 봤을 때 자기애와 행복에 대한 강박? 뭐 이런 거에 관한 스릴러라고 하더라고요. 여름 하면 또 스릴러지 않습니까? 이 책이 욕망의 3부작의 첫 번째 책이라는 소개를 봤어요. 정유정 작가님의 그 악의 3부작이 있잖아요. 7년의 밤이랑 28이랑 종이기원 그렇게 3권인데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 욕망의 3부작이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또 무슨 세계가 펼쳐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직 이 책의 첫 페이지도 제대로 못 넘겨본 상태인데 벌써 앞으로 나올 다른 2권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는 못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 출간 소식을 접하셨고 또 사셨거나 읽고 계시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 대열에 빨리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 진득하게 앉아서 좀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차가운 음료를 앞에 두고 이제 약간 오싹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 책을 읽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산 책입니다. 이장욱 작가의 캐럴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이 책도 이장욱 작가님의 신작 소설이라서 샀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하게 들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 작가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샀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작가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문체가 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믿고 읽는다라는 점 때문에 사는 거라서 저에게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요소인데 영상에서 설명할 때는 이거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가끔 이거를 어떻게 더 자세히 표현을 해야 되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무튼 일단 이 소설은 책 소개에 따르면 윤호연이라는 남자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아내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내가 오늘 자살을 할 거다. 나를 만나달라. 라는 연락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뭔가 도입부부터 심상치가 않고 좀 마음이 덜컥하는 그런 도입부인데 이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예전에 작가님의 장편소설 천국보다 낯선 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아주 묘하고 제목처럼 낯설고 그리고 좀 서늘하기도 한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느낌의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소설의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요. 그런 점에서 얼른 또 읽어보고 싶은 책이고 이 뒤에 문구가 있는데 예기치 못한 생의 엇갈림 속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영혼의 노래. 제가 또 책 속에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확 마음이 가거든요, 거기로. 이 소설은 또 어떤 면에서 그런 느낌을 줄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권이 제가 최근에 산 책들이고요. 이 책들도 읽고 나서 제가 할 이야기가 생기면 또 영상을 만들거나 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요즘 읽은 책과 읽고 있는 책과 산 책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뭐가 많았죠. 아까 전자책도 있었고 한 권 한 권 다 영상에서 얼른 소개하고 싶었던 책들이라서 이 영상을 찍을 날을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이 영상을 한번 찍으면 소개할 책도 많고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려서 마음을 먹고 찍어야 하는 그런 포맷의 영상인데 그럼에도 찍을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영상이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독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또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께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책으로 또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에는 현대문학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